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확인 의무화를 내세우며 선거제도 개편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살 빼는 알약이 출시 이틀 만에 자취를 감추며 위고비 소송 여파가 현실화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이 멈춰서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다문화 행사에서 일본 우길기가 전시돼 한인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사약을 먹인 보육교사가 해고되고 형사 기소됐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사기 수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고의가 없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아동심리학자가 평생 품어온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윈TV 위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강화를 촉구하자 민주당이 현대판 짐크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이 조작되고 있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유색 인종과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아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을 미국을 구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선거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든 유권자의 신분 확인 강화, 우편 투표 제한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 장애, 군복무, 여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 투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MBC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아닌 일반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대한 지지가 82%에 달한다며 이는 정당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과거 남부에서 유색 인종의 투표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짐 크로우 법을 연상시킨다며 현대판 흑백차별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투표 자격 자체가 아니라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 연방법상 시민권자만 투표권을 가진다는 원칙에는 여야 의견이 없지만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살 빼는 알약으로 주목받았던 경구용 체중 감량제가 출시 이틀 만에 철수하며 위고비 모방약을 둘러싼 소송과 FDA 규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힘스앤허스 헬스가 노보노 디스크의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제제를 모방한 복합제 판매를 출시 이틀 만에 중단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의 강경 대응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힘스앤허스는 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복합 세마글루타이드 알약을 플랫폼에 출시한 이후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해당 치료제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개인 맞춤형 의료 접근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주 금요일 힘스앤허스를 식품의약품 화장품법 위반 가능성으로 법무부에 회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또한 힘스앤허스와 일부 조제 약국들이 판매하는 미승인 체중 감량 약물의 유효 성분 사용을 제한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보노 디스크는 월요일 초 힘스앤허스의 모방 약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힘스앤허스는 지난주 목요일 첫 달 가격 $49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복합제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약 한 달 전 시판된 노보노 디스크의 경구용 위고비보다 약 $100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FDA의 마티 마카리 국장은 불법 카피캣 약물의 대량 마케팅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힘스앤허스 주가는 일요일 장 초반 25% 급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주가는 15% 하락해 23.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발표가 있었던 목요일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약 5%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만에 9.9% 급등했으나 2026년 매출 감소 경고 여파로 주간 기준으로는 19.8% 하락해 47.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가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한에 점점 다가가고 있지만 초당적 협상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 주 초 국토안보부에 대해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공화당에 일련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단기 예산 연장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 대부분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RCE와 세관 국경보호구 CBP는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와 르네 굿이 사망한 총격 사건 이후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야 상원 의원 모두 주말을 앞두고 예산 공백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다음 주 안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일주일하고 하루뿐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하원과 상원 민주당은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면 교통안전청과 연방재난관리청, 미 해안경비대, 대통령경호국 등 국토안보부 산하 주요 연방기관들의 업무도 중단됩니다. 미국 초등학교 다문화 행사에 일본 우길기가 전시돼 한인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전시돼 현지 한인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와 민족, 인종의 문화를 소개받는 취지의 행사에서 논란의 상징물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9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제보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5일 연례 행사인 다문화의 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련 부스 벽면에 우길기를 부착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인 학부모들은 즉각 학교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 교수는 최근 수년간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의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그때마다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해 학교 측이 우길기를 철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사약을 나눠줘 조기 귀가시킨 데이케어 교사가 해고되어 형사 기소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일리노이 서부 교회 세인트 찰스 지역에 소재한 한 데이케어 직원이 설사약을 사탕이라고 속인 후 데이케어 아동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발생해 직원이 해고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3세의 이젤 후아레즈라는 여직원은 러닝 익스피리언스 데이케어 유아에게 설사약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인트 찰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데이케어 교사가 준 씹어먹을 수 있는 알약을 먹었다고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약으로 인해 설사, 변비 등 건강상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약을 먹은 아이들은 2살 미만이었습니다. 케인 카운티 검찰은 데이케어 여직원을 기소했으며 그녀는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팬데믹 대출 사기 수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고의가 없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팬데믹 기간 집행된 정부 보증 대출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기 수사에 나서면서 캘리포니아주 한인 소상공인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SBA는 주 내에서만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 대출을 적발하고 최대 90억 달러 환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사업 유지를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재난 피해 대출을 이용했던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A는 허위 직원 수 신고, 매출 과장, 유령회사 설립, 중복 대출 등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사기 규모는 매우 심각하다며 연방 법 집행 기관과 공조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납세자 자금을 철저히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팬데믹 당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이유로 대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회계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부 한인 업주들이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권유에 따라 서류를 맡겼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인 금융권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당시 일부 브로커들이 실제 직원 수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세금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기재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경우 업주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후 조사 과정에서 소명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인은행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은 최근 과거 PPP, EIDL 대출 자료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 보관 여부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비시민권자 SBA 대출 전면 배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한인 사회의 체감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이민 1세 업주 상당수가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될 경우 이미 수사로 위축된 분위기에 자금 조달 경로까지 막히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3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민자 인구 누락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진행 중인 사전 현장 조사지에 시민권 관련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면서 인구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센서스국이 2030년 총 인구조사 준비 차원에서 엘라바마주 헌츠빌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시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인구조사 설문 대신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사용되는 질문지를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시민권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방인구조사는 지난 75년간 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거주자를 집계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상무부에 불법 체류 이민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와 1기 행정부 시절 좌절됐던 시민권 질문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도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했으나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불법 체류자 의석 배분 기준에서 제외하려던 행정명령도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철회된 바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돼 아동 심리학자가 된 한인 여성이 마음속에 간직해온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헤일리 브라운 씨가 친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9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에 보낸 뿌리찾기 사연을 통해 언젠가 친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항상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1991년 11월 13일 경북 구미시 일신조산소에서 체중 3.2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일 동방사회복지회 대구 집으로 보내진 뒤 같은 달 20일 서울로 옮겨졌고 12월 5일 위탁가정에 배정됐습니다. 이후 1992년 3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기록상 친부모는 이웃의 소개로 함께 살았으나 이후 별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친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친모는 아이가 충분한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입양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텍사스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현재는 아동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2마리의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30대에 들어 친가족을 찾기 시작했지만 미국 입양기관을 통해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